중동 최대 재벌가의 딸이 한국의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고요? 그가 가진 건 백도, 배경도 없었어요. 단지 성실함과 진심 하나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겪은 현실이고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이야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국경과 벽을 넘는 진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나 알 마르주크입니다. 중동 최대의 민간 투자 기업 마르주크 그룹의 후계자로 아랍에미리트와 유럽, 아프리카에서 스마트 인프라와 AI 기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세련된 여성 리더, 21세기 아랍의 미래라고 부르지만 그 화려함 뒤엔 오랜 고독과 책임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마르주크가의 자녀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앞으로 이끌어갈 사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파리의 명문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25세 그룹의 신사업 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항상 유일한 여성이었고 팀원들에겐 회장님의 딸이라는 레이블이 따라다녔죠. 제 아이디어와 비전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만 여겨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 날이면 두바이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혼자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를 마르주크가 아닌 라이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그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글로벌 테크 포럼. 원래는 마르주크 그룹의 투자 타깃 스타트업을 발굴하려던 출장 일정이었죠. 그 행사장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한국의 한 중소 IT 회사에 온 엔지니어였고 이름은 이현우. 정장도 헐렁했고 그의 발표 자료는 세련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부스는 화려한 대기업들 사이에서 작고 소박했어요. 에코테크 솔루션즈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물 정화와 소형 수력 발전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멈춰 섰어요. 그가 보여준 워터 터빈 소형화 기술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맞아떨어졌거든요. 제가 영어로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저희 고향이 시골인데 계곡물로 작은 발전소를 만들고 싶었다며 대학교 졸업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중간중간 끊겼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겪은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죠. 대학 시절 개발한 기술을 졸업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켜 왔다는 설명에 저는 감명받았어요. 그날 저녁 모든 VIP들이 참석하는 네트워킹 파티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 화려한 장소에서 저는 그를 다시 발견했죠. 그는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요. 제가 다가가 혼자서 파티를 즐기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사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 상사가 가서 네트워킹하라고 했는데 라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죠.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기술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죠. 그는 제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외국에서 온 사업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어요. 편견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하는 누군가를 만난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행사장은 점점 비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제가 누군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포럼 마지막 날 밤늦게까지 혼자 전시 부스에서 전선과 장비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는 자신은 그냥 제 기술이 누군가한테 쓰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막처럼 물 부족한 곳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아프리카용 수력 에너지 모듈과 맞물려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 그 자체였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현우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당신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물론이요. 제가 더 준비해 올게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그는 노트북과 작은 시제품을 가져왔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제게 무엇을 팔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는 명함을 보며 라이나, 알 마르주크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마르주크 그룹의 부사장입니다. 당신의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공식적인 협력을 논의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가 누군지 알아챘고 갑자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엔지니어인데 마르주크 그룹이라뇨?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술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회사 규모는 상관없다며 그를 안심시켰죠. 그때부터였어요. 한국과 중동, 다르지만 비슷한 두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요. 저는 그에게 테스트 계약을 제안했고 그 작은 회사는 마르주크의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됐죠. 첫 협력 프로젝트는 요르단의 작은 마을에 설치할 수력 발전 시스템이었어요. 현우 씨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고집했죠.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우리 팀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때로는 바닥에 앉아 장비를 고치기도 했죠. 현지 관리자가 CEO가 왜 이렇게 직접 일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저는 CEO가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예요. 이게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어요. 비즈니스 미팅이 끝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두바이를 오가며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프로젝트 논의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어느 날 밤 두바이의 한적한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한 대학 생활,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그는 저에게 물려받은 것도 의지할 배경도 없었다며 그저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뿐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같은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했고 그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현우 씨는 행복해요? 고 물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때로는요.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걸 알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알았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몇 달 동안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공유했어요. 저는 그에게 두바이의 숨겨진 장소들을 보여주었고 그는 화상통화로 한국의 그의 작은 아파트와 연구실을 소개해 주었죠. 우리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둘 다 책임감이 강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했죠. 처음으로 제 마음을 그에게 고백한 건 아프리카 프로젝트 시찰 중이었어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가 설치한 수력 발전소 덕분에 처음으로 밤에 불을 켤 수 있게 된 주민들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며 서로를 바라봤을 때였죠. 그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이게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저도요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도 말이죠 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이 사람이 제가 찾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아랍 왕족 집안의 딸이 한국의 이름 없는 회사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주변의 압력도 커졌어요. 제 가족은 처음에는 사업적 파트너십으로만 생각했지만 우리의 감정이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는 라이나, 너는 우리 가문의 미래야. 그저 한국의 엔지니어와 연애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한편 현우 씨의 회사에서도 압력이 시작됐어요. CEO는 그를 불러 과도한 친분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양국 기업과 제 가족은 이미지 리스크라는 말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고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세계 속으로 끌려오고 말았죠. 한 번은 현지 신문에 우리의 사진이 실렸어요. 마르주크 그룹 후계자, 한국 엔지니어와 불륜설이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고 그는 갑자기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파파라치들이 그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그는 지친 목소리로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고 이어서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함께하거나. 현우 씨는 자신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제 세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족과 마르주크라는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라고 라이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정식으로 현우 씨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챕터의 시작이었죠. 그와 가까워질수록 제 주변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께 현우 씨를 소개한 날, 저희 두바이 저택의 응접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맞이하셨지만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현우 씨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비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는 라이나에게 현우가 좋은 청년이고 뛰어난 엔지니어지만 저의 파트너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는 마르주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청년은 그저 기술자일 뿐이라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에게 사업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있으며 현우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죠. 아버지는 제가 판단할 나이가 됐지만 제 선택이 가져올 결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화 이후 마르주크 그룹 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라이나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돌았고 한중동 언론에서는 후계자로서 품위를 잃었다며 익명의 사설까지 실었죠. 매일 아침 뉴스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들이 나올까 걱정하면서요. 현우 씨는 제가 내린 결정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제 삶은 제 것이라고요. 그는 항상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죠. 사실 그의 상황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가 재벌가 딸과의 관계로 출세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고 그의 가족도 당혹스러워했죠.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정도 사람이랑 엮이냐는 말은 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눈물을 보이셨어요. 우리 손자는 당신 세계에서 설 자리가 없을 거라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걱정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할머님께 당신 손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가 변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의 세계에 맞춰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울 때 할머니께서는 살짝 눈물 지으셨어요. 그건 어쩌면 그분 나름의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현우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그를 향한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갔죠. 동료들은 그의 능력보다는 마르주크의 사위라는 꼬리표에 집중했고 그가 회의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이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그의 회사에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압박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술로 진심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서울의 작은 회사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두바이에서 화상통화로 그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걱정스럽게 그에게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웃었죠.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볼 것이며 그때는 아무도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버지에게 현우 씨와 함께하기로 했으며 마르주크 그룹의 부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무슨 소리냐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리인지 물으셨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룹에도 현우 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저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죠. 아버지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와 현우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주크의 이름이 아닌 우리들만의 이름으로요. 그룹은 초기 투자만 할 뿐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독립적인 사업을 허락하신 건 우리 가문의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정말인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렇다고 하시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정말 자신의 기술과 비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요. 말이 아닌 결과로요. 그날 저녁 저는 현우 씨에게 아버지의 제안을 전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이며 우리가 꿈꿔온 것을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네오워터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현우 씨의 수력 기술과 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합해 물 부족 지역에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죠. 우리는 첫 프로젝트로 모로코의 작은 마을을 선택했어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현지의 관료주의와 부패, 기술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모든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우 씨는 기술팀을 이끌며 밤낮으로 솔루션을 찾았고 저는 현지 공동체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씻어내렸어요. 깨끗한 물이 마을에 흐르기 시작했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도 공급되었죠.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성공 이후 우리의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네오워터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마르주크 그룹 내 고위 간부들도 한국 언론도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우리의 성공 스토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현우 씨는 혁신적인 기업가로 주목받게 되었죠.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진 것도 이름값도 다르지만 신뢰라는 단어 하나만큼은 어떤 재벌도 어떤 외교관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업적 파트너십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요. 네오워터가 성공적으로 런칭된 지 1년 후 저는 한국제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그 인터뷰는 전 세계 미디어에서 화제가 됐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냐고 묻는데 세상을 바꾸는 건 배경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현우 씨는 누구보다 진실되고 끈기 있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 인터뷰 이후 우리는 온갖 종류의 반응을 접했어요. 일부는 우리의 관계를 동화 같다고 칭찬했고 또 일부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의심했죠. 특히 중동의 보수적인 매체들은 저를 문화적 배신자로 몰아세우기도 했어요. 물론 파장은 컸어요. 그를 폄하하거나 저를 이상적으로 소비하려는 시선들이 넘쳐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것도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양가 문화와 전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기로 했죠. 서울 북촌의 한옥에서 작고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날의 풍경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현우 씨의 조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 음식들과 제 오빠가 직접 고른 아라비아식 장신구들, 그리고 흰 저고리와 아바야가 나란히 걸린 마당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간 순간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단단한 약속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세계적인인 재계 주요 인사들까지 조용히 참석해 우리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축사를 하는 것보다 강한 메시지였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네오워터는 2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가끔 저는 처음 현우 씨를 만났던 그 서울의 기술 포럼을 떠올려요. 그때 제가 잠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의 작은 부스를 지나쳤더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때로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이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감당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니까요. 세상의 벽은 높고 단단해 보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